나는 5살에 엄마를 잃었다. 그리고 40살에 같은 엄마를 한 번 더 잃었다. 사람들은 오늘을 내 인생에서 처음 겪는 큰 장례식쯤으로 생각하겠지만 내게 오늘은 엄마 장례식 2번째 날이다. 대형 장례식장, 조화 냄새, 향 냄새, 사람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힌다. 정계, 재계 인사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언론은 이렇게 떠들어댔다. 자수성가 천억 CEO, 한주환 이사장 별세, 300명의 실종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낸 전설적인 여성 기업인. 사람들은 영정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역시 성공한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네. 냉철하고 강한 여자였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알게 된 엄마의 반쪽짜리 얼굴일 뿐이다. 내가 처음 엄마를 잃은 건 5살 때였다. 술 취한 아버지, 좁은 방, 새벽 빗소리, 그리고 엄마가 내 손을 놓던 순간. 도윤아, 여기서 잠깐만 있어. 엄마 금방 올게. 약속.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내 세상에서 엄마는 죽은 사람이었다. 그로부터 35년 뒤 나는 명동성당에서 그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났다. 실종아동 재단의 이사장으로, 1000억짜리 CEO로, 그리고 나를 35년 동안 찾았다는 친엄마 한주환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다. 버린 거면서 왜 이제 와서 찾았다고 해요? 35년이에요. 35년. 내 안에는 2개의 감정이 싸우고 있었다. 왜 그때 나를 지키지 못했냐는 분노. 그리고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라는 안도. 신부님 말대로 나는 그 2가지를 같이 들고 살기로 했다. 완벽하게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를 다시 엄마라고 부르기로. 그렇게 우리는 딱 3년을 같이 살았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리고 지금 나는 40살, 엄마를 다시 한 번 잃었다. 이번엔 진짜로. 관 속에 누운 엄마를 눈으로 보면서. 장례식장 구석,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고인의 후계자라고 불렀다. 재단의 새 이사장, 1000억 CEO의 아들. 하지만 내게 오늘은 타이틀이 중요한 날이 아니다. 오늘은 5살에 잃어버렸던 첫 번째 엄마와 32살에 겨우 다시 만났던 2번째 엄마를 한 번에 떠나보내는 날이다. 영정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냉철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저 눈빛 뒤에 매년 내 생일마다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끄던 여자, 35년 동안 신문에 실종 광고를 내던 여자, 나 하나 다시 만나려고 재단을 세우고 1000억을 쌓았던 여자가 있었다는 걸. 엄마, 나 이제 엄마 없이도 살아야 하죠? 마음속으로 묻는다. 대답은 없다. 대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조건 하나가 떠오른다. 5년 동안 매년 100명씩, 아이들 500명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엄마는 1000억을 나에게 물려주면서 그 돈보다 더 무거운 숫자 하나를 같이 물려줬다. 500. 엄마가 끝내 직접 안아주지 못한 아이들 숫자. 그리고 이제 내가 품 안으로 돌려보내야 할 아이들의 숫자. 나는 영정을 향해 아주 작게 입만 움직여 인사했다. 엄마. 엄마를 용서한 아들이 오늘 엄마를 2번째로 보내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엄마, 남은 건 제가 이어갈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장례식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1990년 여름, 비가 퍼붓던 어느 새벽, 5살짜리 나를 3일만 친구 집에 맡기던 엄마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 그리고 엄마가 생을 걸고 버텨온 35년의 기록이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밤, 26살의 저는 좁은 원룸에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피 묻은 벽, 그리고 방문 뒤에서 떨고 있는 5살 아들. 그날도 술에 취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너 오늘 또 어디 갔다 왔어?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본능적으로 방문 뒤로 숨었습니다. 제가 가르쳤습니다. 아빠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면 숨으라고. 5살 아이가 배워야 할 것은 숨바꼭질 놀이였는데 우리 아들은 생존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말 안 해? 어디 갔냐고. 술 취한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익숙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방문 쪽으로 향했거든요. 그 새끼 어디 있어?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감싸며 주먹을 대신 맞았습니다. 뺨이 터지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피가 입안에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부러지면서 동시에 단단해졌습니다. 방문 틈새로 아들의 겁먹은 눈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눈빛. 엄마를 믿지만 동시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5살 아이의 눈빛.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둘 다 죽는다고. 그날 밤 남편이 소파에서 골아떨어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피 대신 결심을 흘렸습니다. 새벽 3시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아들의 옷 몇 벌, 제 통장,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작은 자동차 장난감. 가방을 매는 아들의 어깨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5살 아이의 어깨에 가방이 아니라 세상이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좋은데. 아빠 없는 곳으로. 아빠 안 따라와? 응. 이제 안 따라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찾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야 했습니다. 임시로. 아주 짧은 시간만. 새벽 4시 민경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아들은 작은 가방을 메고 제 옆에 붙어 있었죠. 우린 비를 그대로 맞은 채 아파트 입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빗속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들의 작은 어깨가 제 품에서 들썩였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진짜 잠깐만 3일만. 제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3일만 여기 있어.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약속해. 도윤이는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싫어, 엄마 가지 마. 도윤이가 제 옷자락을 움켜쥐고 애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가. 제발. 엄마 혼자 가지 마. 그 순간 제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두 손으로 도윤의 얼굴을 감싸고 눈을 맞췄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다잡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널 버리는 게 아니야. 엄마가 지금 너를 지키려고 가는 거야. 3일만. 3일만 기다리면 엄마가 꼭 와. 진짜로. 꼭 데리러 올게. 도윤이는 울면서 제 목을 감아 안았습니다. 작은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약속? 꼭 약속이야. 응. 엄마 약속?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속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지켜야 하는 약속인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웠거든요.
그때 민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졸린 얼굴, 놀란 얼굴, 그리고 제 상황을 보자마자 굳어버린 표정. 주하나? 이 시간에 왜? 저는 민경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경아, 제발 3일만, 딱 3일만 맡아줘. 3일만 있으면 내가 바로 데리러 올게. 무조건. 민경은 비를 맞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3일. 정말 3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놓지 않던 도윤이가 더 세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놔두고 가지 마. 엄마랑 같이 가자, 같이 가. 저는 아들을 더 꼭 안았습니다. 비가 아니라 심장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목소리가 자꾸 무너져서 저는 아이 이마에 제 이마를 붙였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3일만 지나면 꼭 와. 그때는 우리 셋이 아니라 엄마랑 너 둘이 다시 같이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엄마 믿어줘. 도윤이는 제 말을 듣는지 못 듣는지 그저 제품에 매달려 울기만 했습니다. 민경이 조심스럽게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이모랑 같이 들어가자. 엄마 금방 올 거야, 응? 도윤이는 끝까지 제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떼어내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나도 갈래. 엄마랑 같이 갈래.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가 꼭 와. 3일만 기다려. 약속? 민경이 문을 닫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도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터질 것 같은 숨을 삼키며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면 저는 무너져서 다시 문을 두드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못한 채 비가 쏟아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금방, 정말 금방이면 돼. 3일이면 돼. 일자리 구하고 방 구해서 웃으면서 데리러 오면 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금방이 내 인생 전체가 되어버릴 줄은. 그날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세상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있고 어떤 이별은 영원히 된다는 것을. 3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72시간. 고시원에서 잠을 줄여가며 구직 전화를 돌렸습니다. 식당 보조, 청소 아줌마 전단지 돌리기,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급 30만 원. 적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월세방도 구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짜리 반지하 방.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 우리만의 공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 뒤 작은 꽃다발을 들고 민경의 집을 찾았습니다. 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러 1,000원짜리 작은 장난감도 샀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고 월세방을 구했으니까요. 이제 아들을 데려올 수 있었으니까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3층, 민경이 사는 곳. 복도는 여전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빨래 비누 냄새. 하지만 민경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패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민경 대신 이성호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이 떨렸습니다. 아니,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저기, 여기 박민경 씨 사는 곳 아닌가요? 아, 이사 갔어요. 우리가 어제 들어왔는데. 이사, 어? 어디로요? 그건 저도 모르죠. 저희도 부동산 통해서 온 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고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주한 씨 아니에요? 아주머니, 민경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어제 급하게 이사 갔던데요. 큰 차 와서 짐 싣고 새벽에 요란하게 나가더라고요. 전화번호라도. 글쎄요,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꽃다발을 떨어뜨렸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공중전화로 달려가 민경의 전화번호를 돌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소용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경아, 내 아들 어디 있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친 여자를 보듯. 상관없었습니다.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꽃잎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혔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더러운 보도 위에서 짓밟히는 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 아들을 세상 어딘가로 데려간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바로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없어졌어요. 찾아주세요. 경찰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제 아들요, 5살인데요. 친구한테 3일간 맡겼는데 그 친구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연락도 안 돼요. 친구분께 맡긴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연락이. 그럼 유괴가 아니라 분쟁입니다. 민사로 가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사요? 내 아들이 없어졌다고요. 5살짜리가. 증거가 있어야죠. 유괴라는 증거. 본인이 자발적으로 맡긴 거면 그건 민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실종 신고만 접수하세요. 여기 작성하시고. 경찰은 서류 한 장을 덜렁 건넸습니다. 실종아동 신고서. 빈칸을 채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 생년월일, 실종 당시 옷차림, 신체 특징, 왼쪽 팔꿈치에 화상 자국, 앞니 하나 빠짐, 말투가 어눌함.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 아들을 설명하는 단어들, 서류 위의 특징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접수했습니다. 연락 오면 전화 드릴게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경찰관은 다시 자기 일을 봤습니다. 저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그날 배웠습니다. 법은 약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자만 지킬 뿐이라는 것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새벽 한강대교 위에 섰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걸어서 왔습니다. 왜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발이 저절로 여기로 향했습니다. 다리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가장 어두운 시간, 난간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까? 이 고통도, 이 죄책감도, 이 무력함도. 난간에 올라가니 발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엄마를 부르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약했어. 눈을 감았습니다.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뛰면 당신 아들 평생 엄마 죽인 죄책감 안고 산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70대쯤 보이는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짧은 백발, 단순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지나가던 사람. 내려와.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 안 해. 그냥 말해주는 거야. 라면이라도 먹고 죽어도 늦지 않아.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제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라면. 그렇게 사소한 것. 하지만 어쩐지 그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노부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노부인이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제 눈높이에 맞춰서 죽으면 영영 못 찾아. 살아야 찾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찾아요? 방법은 찾는 거야. 죽는 건 방법이 아니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명령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어나. 따라와. 노부인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김 여사의 집에서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도윤이 꿈을 꿨습니다. 엄마, 엄마 부르는 목소리에 깨어나면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일 나가. 동대문 새벽시장, 시장, 장사.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 장사를 해본 적이 배우면 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장사꾼인 사람은 없어. 다음 날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을 때 세상은 아직 어둠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뒤에는 옷가방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새옷 냄새와 비닐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트럭이 새벽 도심을 달렸고 가로등 불빛만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은 전쟁터야. 늦으면 자리도 못 잡아. 새벽 4시 동대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고함, 욕설, 흥정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전쟁터였습니다. 김 여사가 능숙하게 자리를 펴고 옷을 깔고 가격표를 붙이고 간판을 세웠습니다. 모든 동작이 빨랐습니다. 주하나, 저기 봐. 50m 앞을 가리켰습니다. 한 여자가 큰 목소리로 손님들을 끌고 있었습니다. 살집이 있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그녀를 피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박순이야. 15년째 여기서 장사해. 이 구역에서 가장 센 사람이지. 신참은 절대 못 살게 굴어. 조심해. 그 순간 박순이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짐승이 영역 침범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은 지옥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박순이가 달려와서 가로챘습니다. 저기서 사지 마세요. 여긴 짝퉁이에요.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도 세 번째 손님도 같았습니다. 박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매출은 0원. 참아. 전연이 질릴 때까지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이는 질리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새벽, 자리에 도착했는데 옷가방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칼로 그은 흔적이 선명했으며 깨끗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옷 50벌, 손실 15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치 월세였습니다. 김 여사가 확인하고 담배를 꺼내 물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리고 설령 잡아도 박순이는 내가 아니다라고 우길 거야. 시장은 법이 없어. 힘이 법이야.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150만 원. 도윤이를 찾기 위한 광고비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를 생각했습니다. 참아야 해. 도윤이를 찾으려면 강해져야 해.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새벽에 도착했는데 낯선 남자가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제 자리인데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 선착순 아니야? 박순이가 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구석 자리에서 장사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고 해질 때까지 단 한 벌도 팔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참아. 언젠가 전년도 넘어져.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30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최미란이라는 이름의 상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순이에게 옷 200벌을 주문했는데 돈만 받고 안 가져다 준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순이가 아직 준비 중이라고 우기는데 증거가 없다고. 언니가 도와줘요. 같이 고소하면 이길 수 있어요. 고민했습니다. 박순이를 쓰러뜨릴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최미란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공동 고소장을 냈습니다. 3일 후 박순이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한주안, 재밌는 거 알려줄까?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미란 그거 알아? 내 조카야. 심장이 멎었습니다. 너 이용당한 거야. 제가 나한테 돈 빌렸거든. 갚기 싫어서 너 끌어들인 거지. 경찰서 가봐. 제 진술 번복했어. 한주안이 시켜서 했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최미라는 진술을 바꿨으며 오히려 제가 허위 신고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없었습니다. 그럼 한주안 씨가 무고죄로. 귀가 멍했습니다. 완벽하게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세상엔 악한 사람이 많아. 특히 박순이처럼 오래 장사한 사람들은 수법이 교묘하지. 조심해야 돼. 그날 밤 배웠습니다. 너무 쉬운 동맹은 함정이다. 2년이 지났고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이도 예전만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진상 손님들. 50대 여자가 와서 5만 원짜리 옷을 3만 원에 달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자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불친절해. 장사 이렇게 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저 가게 불친절하대. 일주일 후엔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옷을 산 손님이 일주일 후 와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입어본 옷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자 손님이 고함을 쳤습니다. 사기예요. 다들 사지 마세요. 결국 환불해줬습니다. 5만 원. 일주일치 식비였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큰 팻말을 만들어. 환불 불가. 교환만 가능. 처음부터 확실히 해야 돼. 다음 날부터 팻말을 걸었습니다. 진상은 여전히 왔지만 이제는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양복 입은 남자가 왔습니다.
40대, 깔끔한 외모, 명함을 줬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대표라며 옷 500벌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1,500만 원짜리 주문이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만 주시면 일주일 내로 준비하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500벌, 한 달치 매출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사기야. 대량 주문은 계약금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0만 원을 잃을 뻔했습니다. 김 여사 덕분에 막았습니다. 그날 배웠습니다. 큰 주문은 의심하라. 4년째 제 가게가 박순이보다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박순이가 시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못되게 굴었어. 이제 그만하고 같이 장사하자. 공동 구매하면 둘 다 이익이야. 의심스러웠습니다. 김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절대 하지 마. 전현이 갑자기 왜 친하게 굴겠어? 분명 함정이야. 박순이에게 거절하자. 박순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에 소문이 났습니다. 한주한 가게 옷이 불량품이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순이가 사람들을 시켜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불량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순이가 거짓말쟁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박순이 가게 손님이 줄었습니다. 5년째 박순이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15년 하던 장사를 접었습니다. 시장을 떠나는 날 마주쳤습니다. 박순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이야.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텃세 부리고 거짓말하니까 망한 거예요. 잘 살아봐. 저는 당신처럼 안 살 거예요. 박순이가 떠났습니다.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세상은 결국 정직한 사람 편이야. 7년째 가게가 3개로 늘었습니다. 직원도 5명 있었습니다. 그중 이경이라는 35살 여자가 있었습니다. 3년째 같이 일했고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어느 날 돈이 안 맞았습니다. 500만 원이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자 이경이가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불렀습니다. 이경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이 2천만 원이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이경이는 감옥에 갑니다. 경찰엔 안 신고할게. 대신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갚아. 이경이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개월 후 이경이가 자취를 감추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집에 가보니 이사 간 지 일주일 됐다고 했습니다. 또 당했습니다. 500만 원.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착해. 돈 앞에선 가족도 배신해. 조심해야 돼. 8년째 되던 해. 김 여사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김 여사가 제 손을 잡으며 내 딸은 못 찾았어. 하지만 너는 찾을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절대. 그리고 빌라 3채를 제게 줬습니다. 일주일 후 김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울었습니다. 은인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엄마였습니다. 관 앞에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여사님, 저 이제 강해졌어요. 이제 도윤이를 찾을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가게 5개, 빌라 3채, 재단 1개, 월 수익 5천만 원. 26살의 가난한 엄마가 36살의 사업가가 됐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상인이 시장에 왔습니다. 20대 여자, 제 10년 전 모습 같았습니다. 옆집 상인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 내 자리야. 제가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상인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별빛재단 이사장 한주환입니다. 이 시장 상인의 고문이기도 하고요. 상인이 바로 도망갔습니다. 20대 여자가 울었습니다. 제가 명함을 줬습니다. 저도 10년 전엔 당신 같았어요. 힘내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김 여사 산소 앞에 섰습니다. 여사님, 저 이제 강해졌어요. 텃세도 이겼고 사기도 안 당하고 배신도 견뎠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무시 못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찾아. 내 아들. 눈물이 났습니다. 네. 이제 찾을게요. 도윤이를. 10년의 전쟁이었습니다. 텃세, 이간질, 진상 손님, 고급 사기, 배신. 모든 걸 겪었습니다. 손실 총액 1,000만 원 이상. 하지만 이겼습니다. 정직하게, 끈기 있게, 김 여사가 가르쳐준 대로 10년 동안 배운 것들. 첫째, 세상은 약자에게 잔인하다. 둘째, 돈이 있어야 목소리가 커진다. 셋째, 너무 착하면 당한다. 하지만 정직해야 이긴다. 넷째,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온다. 이제 저는 더 이상 26살의 무력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36살의 강한 전사였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법을 배웠으며 돈을 버는 법을 배웠고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 여사 산소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도윤이를 찾을 차례예요. 세상이 제 말을 들을 만큼 강해졌어요. 이제 세상은 제 아들을 찾는 걸 도와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립탐정을 검색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실력 있다는 곳.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을 찾아야 해서요.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제 아들입니다. 언제 잃어버리셨는데요? 10년 전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10년 전엔 이 도시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도윤이가 있습니다.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제 편이 됐으니까. 다음 날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민경을 찾아주세요. 10년 전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그 사람이 제 아들을 어디로 보냈는지 알고 있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받고 차 키를 집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도윤이는 지금 15살입니다. 중학생이 됐을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 키가 컸을까? 목소리가 변했을까?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박민경 씨 병실이 어디죠? 307호입니다. 복도를 걸으니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7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10년 만에 재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떨리는 손으로 노크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방 안으로 울려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세요. 늙은 목소리. 떨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병실이었습니다. 낡은 커튼, 오래된 침대, 소독약 냄새. 침대에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60대, 수척한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주름진 손. 하지만 알아봤습니다. 35년이 지났어도 알아봤습니다. 민경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민경이 저를 봤습니다. 몇 초의 침묵.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주아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민경아.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35년 동안 준비한 차가움이었습니다. 민경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어?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민경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35년 만에 미안이 뭘 바꿀 수 있을까요? 내 아들 어디 보냈어? 민경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주하나,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남의 아이를 팔아? 들어봐. 제발. 민경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메었는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도박 빚을 졌어. 3천만 원. 사채였어. 말이 끊겼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매일 밤 빚쟁이들이 찾아왔어. 우리 애들 앞에서 남편을 때렸어. 피를 흘렸어. 애들이 울었어. 그래서 내 아들을? 빚쟁이가 말했어. 아이 하나 넘기면 500만 원 준다고. 500만 원. 제 아들의 값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하지만 민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나를 때렸어. 내 친구 아들 한 명 넘기면 우리 애들이 산다고. 매일 밤 맞았어. 견딜 수가 없었어. 변명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준비한 변명. 그래서 그날 밤 민경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도윤이를 데리고 나갔어. 나는 막지 못했어. 겁이 났어. 남편이 무서웠어. 민경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디로 보냈어? 박철수라는 사람한테. 중개인. 그 다음은? 모르겠어. 진짜 몰라. 그 사람이 어디로 데려갔는지. 거짓말하지 마. 소리쳤습니다. 병실이 울렸습니다. 진짜야. 나도 몰라. 그 뒤로 소식이 없었어. 민경이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주하나, 나중에 들었어. 뭘? 그 박철수라는 사람. 장기밀매 조직이었대.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 장기를 파는 조직이었어. 아이들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아마. 민경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마 죽었을 거야.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칼을 꽂았습니다. 미안해. 주하나. 정말 미안해. 민경이 울었습니다. 내 아들.
35년 전에 이미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주하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35년 전에 이미 장기를 빼앗기고 5살에 으아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는데 35년간 죽은 아들을 찾았는데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계단을, 로비를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널 죽게 했어. 그날 저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안 읽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죽으면 영영 못 찾아. 웃음이 났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찾았습니다. 35년 만에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었습니다. 35년 전에 찾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성당 봉사활동 있으신 거 기억하시죠? 직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성당 봉사 재단에서 분기마다 하는 행사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EO로서 빠질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명동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재단 직원 2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료급식 봉사였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작합시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담았습니다. 노숙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빈 눈빛들, 지친 얼굴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숙한 목소리. 아니, 익숙하다고 느껴진 목소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깔끔한 외모, 짧은 머리. 하지만 눈빛이, 그 눈빛이 심장이 멎었습니다. 실례지만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여기서 뭐해?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봉사 도우러 왔어요. 국자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와르르. 국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었습니다. 이사장님,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만 봤습니다. 목에 있는 빨간 점, 이마에 작은 흉터, 3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모르는 사람.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설마, 봉사가 끝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길고 짧은 1시간. 그 남자가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35년 만에 본 뒷모습. 신부님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신부님. 네, 이사장님? 아까 그 청년. 도윤이라고 부르셨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부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아, 도윤이요? 우리 성당 청년이에요. 착한 친구죠.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왜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서. 신부님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도윤이는 특별한 친구예요. 특별하다니요? 15년 전에 우리 성당 앞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날이었죠. 밤 11시쯤 숨이 멎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거의 얼어 죽을 뻔했어요. 옷도 남루하고 신발도 없었어요. 신부님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 뒤로 제가 돌봐줬죠. 교회에서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검정고시 공부시키고 대학도 보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훌륭한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요? 네. 아동보호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신부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들을 다른 아이들에게는 안 겪게 해주고 싶대요. 매일 밤 아동학대 신고 전화 받고 현장 나가고 힘든 일인데 포기 안 하더라고요. 신부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친구, 어릴 때 어떻게 지냈는지, 글쎄요, 자세히는 안 말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만,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 악몽을 꾸더라고요. 밤에 비명 지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은 물었어요. 어디서 왔냐고,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뭐라고 했나요? 기억 안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눈빛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눈빛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기밀매 조직에서 탈출했다고. 세상이 돌았습니다. 네,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말하기 싫어하더라고요. 다만 등에 큰 흉터가 있어요. 수술 자국 같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신부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민경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35년을 지옥에서 혼자 그리고 탈출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신부님, 혹시 그 친구 연락처? 왜요? 정말 아시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냥 재단에서 후원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요. 신부님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성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드폰을 받습니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010-1234-00. 도윤이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지금 당장? 손이 떨리고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아니, 전화하면 안 됩니다. 준비가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35년 만에 엄마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믿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DNA 검사,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하지만 그 전에 민경을 다시 만나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이번엔 준비됐습니다.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307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주하니? 거짓말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죽지 않았어. 민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살아있어. 내가 봤어. 오늘. 그럴 리가. 왜 거짓말했어? 민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몰랐어. 진짜로. 거짓말. 소리쳤습니다. 장기밀매 조직이라고 했잖아. 죽었다고 했잖아. 나도 그렇게 들었어. 진짜로. 민경이 울었습니다. 박철수가 그렇게 말했어. 잘 팔렸다고. 좋은 곳으로 갔다고. 나는 죽은 줄 알았어. 이름이 뭐야? 도윤이 진짜 이름. 강주한. 성은? 강씨. 강주한.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보육원 이름 알아? 몰라. 진짜 몰라. 민경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주하나. 나도 괴로웠어. 뒤돌아 나왔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도윤이가 강주한이라는 것을, 어디선가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했습니다. 강주한 1990년 실종 보육원. 수백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4시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1990년 실종 아동 강주한 보육원 소망이 집에서 발견.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흐릿한 사진. 하지만 알아봤습니다. 5살 도윤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1990년 8월 실종된 강주한 5살 같은 애 12월 서울 소망이 집 보육원에서 발견됐다. 아동은 심한 영양실조와 학대 흔적을 보였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강도윤으로 변경해 등록했다. 강도윤. 도윤이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35년 전 강주한으로. 보육원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강도윤으로. 하지만 같은 아이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35년을 지옥에서.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증명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만 하면 됩니다. 전화를 꺼내 도윤이의 번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더 필요했습니다.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35년 만에 아들을 만날 용기.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누구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35년 만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그 성당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도윤이를 보기 위해. 이사장님, 요즘 봉사에 자주 오시네요. 직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변명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도윤이도 자주 왔습니다. 신부님을 도와 봉사를 했습니다. 국 더 필요하세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저기 서 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봉사가 끝나고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주한 실종아동 보호재단 운영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 재단에 지원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실종아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꼭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 후 도윤이 재단에 입사했습니다. 신입 직원 환영회에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저는 5살 때 부모님과 헤어졌습니다. 그 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5살에 명동성당 김신부님을 만났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신부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박수가 터지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도윤을 봤습니다. 복도에서, 회의실에서, 구내식당에서. 볼수록 정이 갔습니다. 아니, 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었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밤에 잠은 잘 자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상담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 아이는 7년 전에 실종됐는데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산에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네. 내일 부산 가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도윤이 나갔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강도윤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상한 게 도윤 씨 생년월일이 뭐가요? 1990년 8월 14일이래요. 이사장님, 아드님이랑 하루 차이.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혹시 그것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건 아닌가 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그래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도윤의 인사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름 강도윤. 생년월일 1990년 8월 14일. 출생지 불명. 보육원 출신. 왼쪽 팔꿈치에 화상 자국이 있다는 건강검진 기록. 제 아들도 왼쪽 팔꿈치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확실히. 하지만 어떻게? DNA 검사? 몰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다시 아들을 잃는 거였습니다. 고민하던 중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재단 야유의 날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도윤도 왔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도윤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도윤 씨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물어봤습니다. 엄마를 만나는 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도요? 아니요. 이젠 포기했어요. 왜요? 35년이나 지났는데 아마 저를 잊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가정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요?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장기밀매 조직에서 탈출했어요. 운 좋게 살았죠. 근데 제 엄마가 저를 찾았다면 이미 저를 죽은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만약 당신 엄마가 당신을 찾고 있다면요? 그럼, 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만나고 싶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묻고 싶어요.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요? 도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사장님은
왜 이렇게 제게 관심이 많으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당신이 착해 보여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사립탐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박철수라는 사람, 1990년대 아동 중개인. 이 사람이 어디로 아이들을 보냈는지 찾아주세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박철수는 2005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기록을 찾았습니다. 장기밀매 조직 연루, 그리고 이 명단,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박철수를 통해 조직으로 갔습니다. 대부분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하지만 탐정이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강도윤, 1990년 8월 입수, 이식 대기 중 구매자 사망으로 보류, 이후 조직에서 이용, 2000년 12월 탈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우리 재단의. 네, 확인했습니다. 동일인입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민경의 일기, 박철수의 기록, 경찰 자료, 그리고 35년간의 신문 광고 스크랩. 일주일 후 도윤을 재단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앉으세요.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입니다. 증거요? 도윤 씨, 당신 엄마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35년간.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니에요. 팔린 겁니다. 친구한테 500만 원에. 서류를 밀었습니다. 민경의 일기. 500만 원을 받았다. 박철수에게 넘겼다. 박철수의 기록. 장기밀매 조직. 아동 중개. 경찰 자료. 강도윤. 생존. 탈출. 그리고 35년간의 신문 광고.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1990년 8월 15일생. 왼쪽 팔꿈치 화상 자국. 도윤이 서류를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스크랩북을 펼쳤습니다. 35년치, 매년 같은 날, 같은 광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1년, 1992년, 1993년, 2025년까지.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스크랩북 위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이걸. 나야.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엄마야,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늦어서 미안해.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도윤아, 당신은 제 상사예요. 이사장이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도윤이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들어만 줘. 놓으세요. 도윤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35년이에요. 35년.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나도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그럼 왜 말하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는 채로 살았으면. 그냥 이사장으로만 알았으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이렇게 알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더 아파요.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 앞에. 미안해, 도윤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35년이 미안하다는 말로 지워져요? 안 지워져. 나도 알아.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내가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해.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민경한테 들었어. 내가 죽었을 거라고. 장기밀매 조직에 갔으니까. 그 말 듣고 세상이 무너졌어. 35년간 찾았는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근데 살아있었어. 내가 내 앞에 서 있어. 숨 쉬고 있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기적이야. 도윤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저도 울었습니다. 회의실에 우리 둘의 울음소리만 울렸습니다. 35년 만에 엄마와 아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저를 피했습니다. 출근 시간을 바꿨습니다.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회의도 빠졌습니다. 핑계를 대며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엄마가 아니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강도윤 씨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고 도윤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사장님, 사직서 넣었다며? 네. 개인 사정으로. 나 때문이지?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제발. 여기 남아줘. 일은 일이잖아. 못하겠어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매일 이사장님 보는 게 힘들어요. 엄마라고 불러야 할지,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내가 나갈게. 네. 재단 이사장직 내려놓을게. 너는 계속 일해. 무슨 소리예요? 이 재단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너 같은 아이들을 구하려고.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이사장님 재단이에요. 아니야. 내 재단이야.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엄마 역할은 못했어. 35년을 놓쳤어. 그건 돌이킬 수 없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일만큼은 함께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일, 엄마도 같이 하고 싶어. 도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응, 천천히 생각해. 며칠 후 도윤이 사직서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자.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니 제 책상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마이너스 도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도 도윤 책상에 샌드위치를 놓았습니다. 아침 먹었어? 마이너스 주한. 이름을 썼습니다. 이사장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인사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마주치면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윤 씨, 이번 사례 잘 처리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어색한,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2개월째 도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응?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든 물어봐. 제가 5살 때 어땠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알고 싶어? 네. 자리에 앉았습니다. 넌 왼손잡이였어. 지금도 그렇지? 네.
밥 먹을 때 왼손으로 숟가락 쥐고 엄마가 바꿔주려 했는데 안 됐어. 도윤이 자기 왼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좋아했어. 파란색 옷, 파란색 장난감. 지금도 파란색 좋아해요. 그렇구나. 또요? 당근을 싫어했어. 보기만 해도 고개를 저었지. 도윤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지금도 당근 싫어해요. 진짜?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랬나 봐요. 함께 웃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엄마와 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3개월째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왜 재단을 만드셨어요? 너 찾으려고. 네. 내 이름을 크게 만들려고.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오고. 그럼 내가 어디 있든 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도윤이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매년 8월 15일마다 신문 광고를 냈어. 35년간. 내가 그걸 보고 연락 오기를 바라면서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알아. 넌 지하철 바닥에서 구걸하고 있었으니까.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내 방법이 틀렸어. 광고 내는 것보다 내가 직접 거리를 뒤져야 했어.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찾으신 거잖아요. 35년 걸렸지만. 응. 다른 엄마들은 1년도 안 찾아요. 포기해요. 근데 이사장님은, 엄마는 도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35년을 찾으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응. 엄마는 포기 못했어. 4개월째 주말이었습니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시간 되시면 명동 성당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갔습니다. 성당 앞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도윤이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제단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제가 쓰러졌던 곳이에요. 15년 전 크리스마스 밤이었어요. 눈이 내렸고 전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절 발견하셨어요. 애가 쓰러져 있어요. 하시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만약 신부님이 안 계셨으면 전 진짜 죽었을 거예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때도 저를 찾고 계셨죠? 응, 찾고 있었어. 신문 광고 내고, 재단 만들고, 돈 벌고. 응, 전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35년간. 도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근데 버린 게 아니었어요. 빼앗긴 거였어요. 또 한 걸음. 엄마도 찾고 있었어요. 35년간. 도윤이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제대로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응?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저를 찾았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도윤이 저를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보고 싶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성당의 촛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늦게 왔지만 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도윤이 이사장님 대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둘 다 엄마, 아니 이사장님, 엄마라고 불러도 돼. 엄마, 이 서류 확인 부탁드려요. 회사에서도 엄마였습니다. 직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이사장님이랑 도윤 씨 사이가 친해 보이시네요. 우리는 웃으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시간 있어? 네. 같이 밥 먹을래? 도윤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식당에 갔습니다. 조용한 한식집, 메뉴를 보며 물었습니다. 뭐 좋아해? 잘 모르겠어요. 왜? 보육원에서는 먹을 게 정해져 있었어요. 좋아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찾아보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를 시켰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된장찌개, 계란말이. 도윤이 하나씩 먹어봤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갈비찜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엄마가 다음에 집에서 만들어줄게. 진짜요? 응.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5살 아이처럼 함께 걸었습니다. 한강공원. 날씨가 좋았습니다. 엄마, 저기 벤치에 앉아요. 앉았습니다. 한강을 보며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재혼 안 하셨어요? 재혼? 네. 35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재혼할 생각이 없었어. 왜요? 너 찾는 게 전부였어.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하지만 내가 더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어. 어딘가에서 혼자.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아요. 엄마 있으니까. 엄마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안 외로워. 5개월째. 도윤이 제 집에 처음 왔습니다. 펜트하우스 40층. 와, 엄마 집 진짜 크네요. 너무 크지? 혼자 살기엔. 거실을 구경시켰습니다. 여기 내 방으로 쓰면 돼. 네. 이제 가끔 여기서 자고 가. 너무 멀면 주말에라도. 엄마. 뭐? 감사해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은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맛있어요. 진짜? 네. 진짜 맛있어요. 도윤이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아, 이게 엄마 하는 거구나. 밤늦게 도윤이 잠들었습니다. 제 방이 아니라 도윤 방에서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는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35년 만에 보는 아들의 잠든 얼굴. 잘 자, 우리 도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하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개월째. 도윤의 생일이었습니다. 8월 14일. 도윤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네. 왜요? 생일인데 당연히 축하해줘야지.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인사 파일에 있잖아. 사실은 35년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케이크. 엄마가 다 만든 거예요? 응. 처음 만들어 봐서 맛은 모르겠다. 도윤이 케이크를 봤습니다.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초 불어. 도윤이 초를 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도윤아. 고마워요, 엄마.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도윤이 열었습니다.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와, 내가 매일 차고 다녔으면 좋겠어. 그럼 엄마도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 것 같아서. 도윤이 시계를 찾습니다. 꼭 차고 다닐게요. 그리고 하나 더. 또 다른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었습니다.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5살 때 사진.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 도윤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어린 도윤의 사진들. 공원에서, 집에서 웃고 있는. 이게 내가, 내가 3살, 4살, 5살 때. 도윤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잘생겼지?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 도윤이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한테 이런 걸 남겨줘서. 이제부터는 새 사진 찍자. 35년치 모자란 사진. 도윤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많이 찍어요. 엄청 많이. 그래. 매일 찍자. 그날 밤 사진을 수십 장 찍었습니다. 함께 웃는 사진, 케이크 자르는 사진, 포옹한 사진. 35년을 메우기에는 부족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분명 행복했다. 엄마랑 같이 밥을 먹고, 엄마 집에서 자고, 생일을 축하받고, 사진을 찍고, 5살 이후로 없었던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왔다.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이 복잡해졌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35년을 이렇게 쉽게 용서해도 되는 걸까? 나는 진짜로 엄마를 용서한 걸까?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명동 성당에 갔다. 혼자. 미사가 끝나고 신부님을 찾아가 말했다. 신부님, 오, 도윤아. 오랜만이네. 고백성사 하고 싶어요. 그래. 들어오렴. 고백소 안은 어두웠다. 격자 너머로 신부님의 실루엣이 보였다. 말해보렴. 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신부님, 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를? 네. 그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재단 이사장님이 제 친엄마였어요. 신부님도 놀란 기색이 느껴졌다. 한주한 이사장이 내 엄마였구나. 네. 그래서 지금 뭐가 힘드니?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엄마를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35년이에요, 신부님. 35년. 전 그 시간 동안 지옥을 살았어요. 5살에 팔려갔고, 장기밀매 조직에서 자랐고, 지하철 바닥에서 무릎 꿇고 구걸했다. 근데 엄마는 그 시간 동안 CEO가 됐어요. 1,000억을 벌었어요. 말을 하다 보니 속에 담아두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엄마는 저를 찾았다고 해요. 35년 동안 광고도 내고 재단도 만들고 그러면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왜 못 찾은 거예요? 신부님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전 서울에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구걸했고 명동에서 종로에서 사람들 발만 봤어요. 엄마가 진짜 날 찾고 싶었다면 한 번쯤은 마주쳤겠죠. 한 번쯤은. 목이 메어 더 말을 잇기 힘들었다. 신문 광고 냈다고 하더라고요. 35년간. 근데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신문을 살 돈도 없었으니까. 엄마는 재단을 만들었대요. 실종아동 찾는 재단을. 근데 정작 저는 못 찾았어요. 다른 애들은 찾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화나요, 신부님. 진짜 화나요. 동시에 숨을 크게 들이켰다. 동시에 엄마가 불쌍해요. 35년을 저를 찾았대요.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생일날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켰대요. 도윤아 생일 축하해 하면서. 그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도 혼자였구나. 엄마도 외로웠구나. 신부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윤아, 내가 화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란다. 35년은 긴 시간이야. 내 유년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 전부를 잃었어.
네. 하지만 동시에 내 엄마도 같은 시간을 잃었어. 아들의 입학식, 졸업식. 전부 놓쳤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둘 다 피해자야, 도윤아.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어. 너를 판 사람, 너를 산 사람, 그 조직. 신부님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다. 내 엄마는 완벽하지 않았어. 친구에게 너를 맡긴 건 실수였지. 하지만 악의는 없었어. 저도 알아요. 그럼 뭐가 제일 힘드니?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용서하는 게 무서워요. 왜? 용서하면 제가 겪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제 35년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서요. 신부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도윤아, 용서는 있는 게 아니란다. 네, 용서는 내가 겪은 일을 지우는 게 아니야. 그 고통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내 엄마를 용서한다고 해서 내 35년이 사라지지 않아. 여전히 아플 거야. 여전히 화날 거야. 하지만 그 고통에 가만히 묶여 살지는 않게 되는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신부님, 저는 엄마가 좋아요. 알고 있단다. 함께 밥 먹는 게 좋아요. 함께 걷는 게 좋아요. 엄마가 날 보는 눈빛이 좋아요. 근데 제 안에 어떤 부분은 아직도 화가 나 있어요. 왜 진작 못 찾았어? 이 두 가지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부님이 미소 지었다. 둘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사랑과 분노, 감사와 원망. 둘 다 내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이야. 하나를 지울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을 주는 거야. 너 자신에게. 그리고 천천히 분노보다 사랑이 더 커지게 두는 거지. 가능할까요? 가능하단다. 넌 이미 시작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잖니. 함께 밥 먹잖니. 생일에 함께 있잖니. 그게 다 용서의 시작이야. 완벽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가면 돼. 나는 한참을 울었다. 신부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서 기다려줬다. 눈물이 그쳤을 때 조금은 숨이 쉬어졌다. 신부님, 응, 저 엄마를 용서하고 싶어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그렇게 해. 근데 가끔은 화도 낼 거예요. 그래도 돼. 가끔은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울 수도 있어요. 울어도 돼. 그래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신부님이 웃었다. 그럼 됐어, 도윤아. 그게 용서야. 고백소를 나와 성당 마당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불러봤다. 엄마.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아까보단 덜 어색했다.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내일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식당 예약할게요. 잠시 뒤 답장이 왔다. 좋아.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좋아하는 거요.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게 좋아. 피식 웃음이 났다. 그럼 둘 다 좋아하는 거 먹어요. 키읔키읔키읔 그래. 내일 봐. 네. 내일 봐요, 엄마.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과 주아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매주 일요일 함께 미사를 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엄마, 떡국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처음 끓여봤거든. 진짜요? 맛있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좋다. 하지만 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말기, 6개월에서 1년. 의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수술은요? 이미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수술은 무리입니다. 그렇군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도윤을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미련 없이 갈 수 있어. 도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일하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응?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통증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도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 쓰러졌습니다. 이사장님, 엄마.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도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뭘? 췌장암. 말기. 왜 말 안 했어요? 의사에게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말하면 내가 슬플까봐. 그래도 말했어야죠. 엄마 혼자 아프게 두면 안 되죠. 도윤이 울었습니다. 겨우 만났는데 또 이러요? 미안해, 도윤아. 미안하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제발.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이제 뭐해요? 엄마 없이. 넌 잘 살 거야. 지금까지도 잘 살았잖아. 싫어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더 많이. 엄마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더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엄마는 행복했어. 마지막에 너를 만났으니까.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그날 이후 도윤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퇴근 후 주말, 휴일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재단에서 아이 1명 찾았어요. 그래, 잘했네. 5년 만에 엄마한테 돌아갔대요. 그 엄마가 얼마나 울던지. 그랬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재단 만들어줘서.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야. 도윤이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열심히 한 거죠. 그래. 우리 둘 다. 어느 날 주한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편지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 엄마, 지금 읽지 말고 엄마 떠나고 나서 읽어. 싫어요. 엄마 안 가면 안 돼요? 도윤아. 주한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나서 3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엄마.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웃으면서 갈 거야. 도윤이 울었습니다. 사랑해, 도윤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한은 웃었습니다. 고마워. 2주 후 2025년 11월 30일 주한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안녕. 도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열렸고 재단 직원들과 제가 구한 아이들의 가족들도 왔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한주한 이사장님은 300명의 아이를 가족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김 신부님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아들과는 3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울지 못했다. 울 수가 없었다.
멍한 상태로 장례를 치렀다.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다가왔다. 강도윤 씨, 고인이 남긴 유언장입니다. 봉투를 건넸다. 집에 돌아왔다. 아무도 없는 집. 소파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엄마가 준 편지. 종이를 펼치자 엄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글씨.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우리 도윤아, 엄마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해도 너의 상처가, 너의 고통이 치유되기는 힘들겠지. 하지만 엄마는 단 하루도, 1분도 너 없는 하루를 보내지 않았어. 엄마는 너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내가 오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 시간 동안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니 내 가슴이 찢어져 녹아내리는 것 같구나. 매일 밤마다 생각했지. 너를 만나면 놀이공원도 가고 함께 공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학교를 가게 되면 새 가방과 학용품을 사주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함께 떡볶이도 먹고 손잡고 집으로 가는 상상. 예쁜 옷도 사주고 키도 재주고 우와 도윤이 또 컸네 하면서 너의 사춘기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말 안 듣고 삐딱하게 굴면 어떻게 야단쳐야 하나? 너의 여자친구가 생기면 어떤 아이를 만날까? 엄마한테 데리고 올까? 대학 갈 때는 캠퍼스에 함께 가서 여기가 우리 도윤이 다니는 학교구나 하면서 자랑하고 싶었어. 너의 첫 월급 받는 날, 엄마, 이거 용돈이에요 하면서 건네주는 돈, 안 받을 건데. 받은 척하고 너 몰래 내 통장에 다시 넣어줄 건데. 너의 결혼식 날, 하얀 턱시도 입은 내 모습, 엄마, 저 결혼해요 하면서 눈물 흘리는 너를. 그래, 우리 도윤이 다 컸네 하면서 안아주고 싶었어. 정말 수많은 밤을 도윤이와 함께하는 날들을 상상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지. 너는 수술대 위에 있었고, 너는 지하철 바닥에서 구걸했고, 너는 눈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고, 너는 혼자 기억 니은 디귿을 배웠어. 엄마가 상상하던 그 모든 순간들, 너는 혼자였어. 놀이공원은커녕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때 못 먹었을 거고, 새 가방은커녕 학교조차 갈 수 없었고, 손잡고 집에 가는 건커녕 집이라고 부를 곳도 없었겠지. 예쁜 옷은커녕 추운 겨울을 견딜 옷도 없었을 거야. 키를 재기는커녕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게 굶었겠지. 도윤아, 엄마가 꿈꿨던 너의 유년 시절, 엄마가 상상했던 너의 청소년기, 엄마가 그려봤던 너의 청년기, 전부 엄마 혼자만의 꿈이었어. 너는 그 시간 동안 지옥을 살았는데 엄마는 1000억을 만들었어. 빌딩을 샀고 재단을 만들었어.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 아들은 5살에 장기를 빼앗길 뻔했는데, 내 아들은 8살에 국어를 했는데, 내 아들은 15살에 눈 속에서 쓰러졌는데. 도윤아, 엄마는 후회해. 3일만 맡긴다고 한 그날, 민경이 집 문 앞에서 너를 놓아준 그 순간,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간 그때 돌아갔어야 했어. 너를 안고 어디든 도망쳐야 했어. 남편이 쫓아와도, 경찰이 날 잡아가도, 길바닥에서 자게 돼도 너랑 함께 있었어야 했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 시간은 흐르고 35년이 지났고 너는 이미 다 컸어. 엄마가 꿈꿨던 작은 도윤이는 없어. 대신 40살이 강하고 씩씩한 도윤이가 있어. 엄마 없이 자란 도윤이, 혼자서 일어선 도윤이, 스스로 공부한 도윤이,
남을 도와주는 도윤이.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파. 너는 혼자서도 잘 컸는데 엄마는 뭐 했나? 도윤아, 엄마는 이제 곧 떠나. 병이 깊어졌어. 더는 버틸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첫째, 너는 잘못이 없어. 버려진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엄마도 몰랐어. 알았다면 천지를 뒤집어서라도 찾았을 거야. 둘째, 너를 사랑해. 5살 도윤이도, 40살의 도윤이도 엄마는 똑같이 사랑해. 셋째,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넷째, 고마워. 살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다섯째, 행복해라. 이제부터라도 내가 못 누렸던 그 시간들 2배로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가 남긴 돈 1,000억이야. 조건을 달았어. 재단 이사장으로 5년 일하고 매년 100명 아이를 가족에게 돌려보내면 그때 주겠다고. 너는 화날 수도 있어. 왜 그냥 안 줘? 하고. 하지만 도윤아, 엄마는 너한테 돈을 주고 싶지 않아. 의미를 주고 싶어. 1,000억은 쓰면 없어져. 하지만 내가 구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엄마들의 눈물, 그건 영원히 남아. 너는 이미 알고 있잖아. 엄마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지 않게 내가 도와줘. 그리고 도윤아, 언젠가 너도 아빠가 되겠지. 그때 내 아이를 안고 이 편지를 다시 읽어봐. 그럼 알 거야. 엄마가 왜 35년을 찾았는지, 엄마가 왜 1,000억을 만들었는지, 엄마가 왜 재단을 세웠는지. 부모가 된다는 건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평생을 바치는 거야. 마지막으로 매년 8월 15일 내 생일날 엄마 무덤에 와줄래? 꽃 한 송이면 돼. 비싼 꽃 아니어도 돼. 1,000원짜리 국화 한 송이. 그거 들고 와서 엄마, 저 또 1살 먹었어요. 올해도 잘 살았어요. 내년에 또 올게요. 그 한마디면 돼. 그럼 엄마는 거기서 하늘에서 웃으면서 들을 거야. 그래, 우리 도윤이 잘 컸네. 다음에 또 와.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의 1,000억보다 내 하루하루가 더 소중했다. 미안했고, 고마웠고, 자랑스러웠고, 행복했다. 35년 늦었지만 너를 만나서 엄마는 이제 미련 없이 갈 수 있어. 잘 살아라, 도윤아. 엄마보다 더 행복하게. 항상 너의 편에서 엄마가. PS 김신부님께 잘해드려. 그분이 내 2번째 부모님이야. 그리고 성당 봉사 계속해. 엄마도 거기서 너를 처음 봤잖아. 그곳이 우리의 기적이 시작된 곳이야. 혹시 내가 결혼하면 신부님이 줄에 서주실 거야. 엄마가 부탁해뒀어. 그날 엄마도 하늘에서 볼게. 하얀 턱시도 입은 내 모습 정말 멋있겠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너를 놓쳐서 미안해. 하지만 다시 찾아서 다행이야. 사랑해. 엄마 한주환. 2025년 11월 30일. 그렇게 엄마는 나에게 다 못한 말들을 편지로 남겼다. 2030년. 엄마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주안실종아동 보호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단 10주년 기념식.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재단은 총 527명의 아이를 가족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창립자 한주환 이사장님의 유언을 이행했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행사가 끝난 뒤 김 신부님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수고했다. 신부님, 내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윤아. 네. 너 곧 결혼하지? 웃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 엄마가 미리 부탁했거든. 도윤이 결혼하면 줄에 좀 서달라고.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기쁘게. 2030년 가을. 결혼식 날. 신부는 재단에서 함께 일했던 지은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가 입장할 때 저는 엄마가 상상했을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턱시도. 제가 그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는 곧바로 엄마 묘를 찾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묘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상상했던 것처럼 하얀 턱시도 입고 신부님이 줄에 서주셨어요. 엄마가 부탁해둔 대로. 옆에서 지은이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도윤이 잘 보살필게요. 국화 한 송이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올해도 잘 살았어요. 내년에도 올게요.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주한. 엄마 이름을 이었습니다. 주한아, 할머니한테 인사하자. 아기를 안고 엄마 묘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내 이름을 지어주셨어. 아기는 알 수 없다는 듯 허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그래, 웃어. 할머니도 웃으실 거야. 2035년, 재단 15주년, 5살이 된 아들 주한을 데리고 단상에 섰습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 한주한 이사장님이 세우셨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35년 동안 저를 찾으셨고, 마지막 3년을 저와 함께 사셨습니다. 저는 운 좋게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아이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행사가 끝난 뒤 아들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한아, 저기 별 보여? 응. 저기 할머니 계셔. 할머니? 응. 할머니가 너 보고 계셔. 할머니 예뻐? 미소 지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주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 따뜻한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는 것처럼.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 오늘 아들 주한이가 할머니한테 손 흔들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35년을 저를 찾았는지. 부모가 된다는 건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평생을 바치는 거라는 걸. 엄마, 35년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3년이라도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땐 절대 서로 놓치지 말아요. 아들 도윤 올림.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자요, 엄마. 멀리서, 아주 멀리서, 잘 자, 우리 도윤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35년을 헤어져 있었어도 3년밖에 함께하지 못했어도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별이 빛나는 한 영원히.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말 못했던 사랑이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주한 이사장님처럼 35년이 걸려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윤이처럼
3년이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겐 이 이야기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못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구독 버튼. 그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듣겠다는 약속입니다. 알림 설정. 그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르는 그 버튼 하나가 누군가에겐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가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 됩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사랑해요 세 글자.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그걸 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별의별 사연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